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주택압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상승을 외치는 헤드라인들을 현재까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상황이 또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 foreclosure,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압류가 되는 거죠. 모기지 같은 거를 못 내거나 아니면은 property tax, 이제 세금을 못 냈을 때 이게 이제 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이제 foreclosure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격 상승 논리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그게 이제 바로 매물 부족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앞에 기사에서 봤듯이 지금 현재 이 주택 압류 이 숫자가 팬데믹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팬데믹 시절에 실시했던 이제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forbearance라든지 이제 forbearance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팬데믹 때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혹은 뭐 잡을 잃어서 모기지를 내는 게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유예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팬데믹이 끝나면서 종료가 됐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다시 이제 홈오너들한테 이제 부담이 됐던 거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디폴트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 압류라는 거는 디폴트 노티스부터 이제 실제 은행이 이제 압류를 하는 것을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이 버블은 피크를 이미 찍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언론 외에도 이 부동산 플랫폼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시장 가격을 방어하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진로우가 있고 레드핀,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비앤비 매물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에어비앤비 서치 화면을 보게 되면은 1000개 이상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매물을 이제 줄여서 보여주는 그런 식의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의 이제 테크닉을 써서 조금 시장 상황을 이제 낙관적으로 약간 보여주는 이런 식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스 컷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분석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식의 논리를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지금 집단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격 방어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러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특히 이제 셀러들이 지금 공급 부족, 매물 품귀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쓰는 이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 왜냐하면 셀러들이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지쳐서 수요자들이 못 이기고 다시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다른 이면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셀러들이 off market transaction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공시를 안 하고 우회적으로 직거래하는 등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고 이제 하락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찍히게 될 거죠. 그러면 그 하락한 거래를 가지고 새로이 이제 마르투 마켓이 되면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셀러들이 아주 처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미공시 우회 거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락하는 사이클 안에서는 이 항상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뭐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셀러라고 하면 뭐 똑같이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지켜야 되는, 특히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좀 더 해당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9월 초부터 매물의 그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2%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비성수기거든요. 이제 비성수기 기간에는 보통 이제 떨어지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레드핀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택 판매 이제 중위값을 보게 되더라도 특히 이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그래프라는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빠른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맨드 쪽을 보게 되면 셀러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버텼을 때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대답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 지출을 좀 더 쪼개서 보게 되면은 모기지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2,900 정도 되고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차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언론에는 많이 타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남발을 했거든요, 이 신용대출을. 특히 이제 스티뮬러스가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컴으로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해줬었는데 문제는 이게 한정적이었다는 거죠. 일시적이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끝남으로써 부담으로 고스란히 작용을 하고 있죠. 그게 7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그럼 대충 이제 한 700에서 80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튜던론 이게 10월부터 재개가 된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데이터를 보시면은 한 달에 한 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크레딧 카드 저는 이거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평균적으로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7,300불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갚고 나면은 남는 돈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 크레딧 카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이제 풀로 한 번에 다 갚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나눠서 갚거나 이제 요새는 뭐 인스톨먼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컴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갚을 수 있을 만큼 갚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갚고 나면은 진짜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뭘로 알 수가 있냐면 팬데믹 때 치솟았던 이제 세이빙스가 꼬꾸라 박아가지고 이제는 거의 0%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다 소비자들이 크레딧 카드를 긁어가면서 이제 빚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신용카드는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최소 뭐 20%대에서 뭐 많게는 뭐 40%까지도 가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뉴스에만 나오는 뭐 판타지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레너나 아니면 이제 DR 홀튼 같은 대형 홈빌더들이 본격적으로 가격을 깎고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텍사스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대도심 이제 근교 지역부터 서서히 이 가격을 깎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부동산 그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몇몇 분들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실제 필드에 나가서 촬영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매물 부족은 사실이 아니다. 남아 돌고 있다, 집이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이런 홈빌더들은 아무래도 좀 대형 셀러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전략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모기지 바이다운. 제가 이제 레너 같은 경우에 4.25%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균 30년 모기지물이 8.0%, 8.1%다라고 했을 때 이 레너가 이제 보조를 해줘서 4.25까지 깎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나머지에 대한 손해를 온전히 이 레너나 아니면은 뭐 레너에 끼고 있는 뱅크가 이거를 온전히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전부 손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모기지 바이다운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커스트 어시스턴트. 제가 이거는 뭐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클로징 할 때 보통은 셀러가 내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셀러가 이거를 전액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리베이트를 준다. 뭐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이거를 전액 지원하는 이런 리베이트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 홈오너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압류 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언론에 떴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런 것들 외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을 이제 상속 때문에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나오는 급매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상승장이나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같이 정체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특히 이제 거래가 많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두 건의 거래만 찍혀도 그게 바로 시장에 임팩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급매물들로 인해서 생기는 가격 하락이 또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죄수의 딜레마가 곧 깨질 것이다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는 심리가 점점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이 정체 현상이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턴이 완전히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하락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보통 계단식의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되죠. 일부 사람들은 뭐 에어비앤비 다주택 보유자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금리만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이자 비용을 세이브하는 것보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에quity 밸류가 떨어지는 폭이 훨씬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00밀리언에 샀는데 그게 90만 불로 떨어졌을 때 뭐 이자가 뭐 3%, 4% 예를 들면 금리가 낮아져서 생기는 세이빙보다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quity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나중에 산 사람부터, 한마디로 이제 급한 사람들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적극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심리가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매물의 이제 적극성과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정말 팔아야겠다라고 느낄 때에 내놓는 적극성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테스팅 the wate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제 간 보자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높게 이제 호가를 올려두고 이제 관망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매수자가 그거를 쫓아가게 되는 그게 이제 보통 상승장에서의 정체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반대의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쫄리냐? 바로 이제 홈오너들이 먼저 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적극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몰기지 바이다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리베이트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매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액션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정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액면상의 이제 데이터만 봐서는 그거를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 2차, 3차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셀러와 바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이 foreclosing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지 좀 됐고요. 그게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이미 상황이 많이 진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노티스를 처음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은행이 이걸 압류하기까지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특히 뭐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 코비드 때 그 정책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노티스 기간도 훨씬 길고 이제 최대한 막아놓은 거죠. 이 홈리스들이 또 지금 미국 전역에서 워낙 문제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규제를 많이 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막 매물이 쏟아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거 자체가 아주 강력한 시그널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수면 아래에서 겪고 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 제가 앞에서 바로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구매자들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쫄리는 게 이제 구매자들이거든요. 아, 지금 안 사면은 도저히 집 못 산다라는 생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심리가 이제 고스란히 나오게 되고 그게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매도자들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아, 뭐 싫으면 말든지 이런 식의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호가를 계속해서 올려버리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따라가면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쫓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정체 기간이고요. 정체 기간도 생각보다 짧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가 턴을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턴을 그렇게 빨리 하진 않고 그 턴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락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작년 초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2021년 가을부터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살짝 있었죠, 올해. 근데 이제 올해 겨울부터 다시 한번 하락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구매자들이 엔진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모기지 신청 건수만 봐도 지금 30년, 40년 동안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돈을 한마디로 구할 수가 없고 인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심사도 안 나오고 그리고 디파짓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막 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나 레드핀 이런 부동산 플랫폼들이 어떻게든 시장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진로에서 이제 1% 디파짓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짓을 1%만 내면은 집을 살 수 있게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99% 대출을 해줄 테니까 너 집 사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은 진짜 뭐 도박할 때, 돈 줄 테니까 도박 한번 해봐라고 이제 이렇게 쥐어주는 그런 느낌도 보일 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구매자들이 사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게 적극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결국에는 관망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기회비용인 렌트 비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렌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1,800에서 1,700 정도 1,700에서 1,800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그러면 이제 모기지 비용,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비교를 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2배 이상이 듭니다. 집을 사는 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트를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자세로 바뀌게 되면 이 셀러들이 이제 점점 더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면 셀러나 바이어나 뭐 셀러라고 해서 DR 홀튼이나 아니면 매너 같은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얘들도 지금 급해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 뭐 1주택자, 2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급해질 수밖에 없죠. 뭐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이클 안에서는. 그게 이제 셀러들의 이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매물, 그다음에 이제 리스팅 기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만약에 이제 집을 좀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신이 이제 집을 사고 싶은 그런 로컬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약간 일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지난 사이클 때 이제 2007년에서 2009년 이 하락할 때 하락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받아먹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거래량이 느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데 꼭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느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이 또 왜 중요하냐면 2차 시장, 기존 이제 하우징 마켓은 매물이 좀 줄어들었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인위적인 이유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제 신규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프라이스 컷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재고를 처리하겠다라는 이 홈빌더들의 의지가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물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크게 되면 매물을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제 정리를 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겠죠. 매물을 회수를 하고 다시 높은 가격에 공시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데드캣 바운스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라는 거는 그 심리는 이제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물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 리스팅 기간도 중요합니다. 리스팅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내놨을 경우에는 바이어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추세를 확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